결혼식이 시작된 지 30분.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임신 7개월의 배를 움켜쥔 채로요. 수연아, 정신 차려! 아버지가 미친 듯이 달려갔지만 딸의 입가에서는 하얀 거품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빠, 뭔가 이상해요. 아침에 민호 씨가 비타민이라고. 수연이는 말을 끝맺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청산가리 중독. 누군가 독을 탔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랑 민호의 정체를 조사하던 중 발견된 것은 차마 말로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과연 수연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민호는 정말 누구일까요? 행복해야 할 결혼식이 어떻게 죽음의 무대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석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회사원이고 5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29살 딸 수현이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살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제 딸의 결혼식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이에요. 처음엔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후에는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3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런 악마 같은 인간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제 딸만이 아니었어요. 더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고 아직도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면 꼭 한번 의심해 보세요. 저처럼 후회하기 전에 말이에요. 지금부터 그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석은 회사에서 늦게 퇴근해 집으로 향했어요. 젖은 구두를 현관에서 벗으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빈집에 들어설 때마다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딸 수연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29살 딸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어요. 창백했고 손가락으로 계속 옷자락을 만지작거렸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민석이 맞은편에 앉자 수연이는 한참을 말없이 바닥만 쳐다봤어요.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 말하려다 멈추기를 반복했죠. 그 모습을 보니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겼나? 아니면 건강에 문제라도? 아빠, 나 임신했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수연이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봤는데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3달째예요. 그리고 결혼하기로 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임신, 결혼. 수연이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얘기조차 들은 적이 없었는데요. 아니, 작년에 잠깐 누군가가 있다고 했다가 별로라며 정리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상대가 누구니? 간신히 물었습니다. 수연이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장민호라는 사람이에요. 작년에 잠깐 얘기했던. 기억하시죠? 기억났습니다. 수연이가 회사 거래처에서 만난 남자라며 몇 번 언급했던 사람이요. 하지만 너무 부담스럽게 쫓아다녀서 싫다고 했었죠. 잠깐 그 사람 아니라고 하지 않았니? 부담스럽다고? 수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가락이 더 빨리 옷자락을 만지작거렸어요. 무언가 숨기는 게 분명했죠. 사실은 작년 연말에 일이 힘들어서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날도 민호 씨가 또 찾아왔는데 거절하려다가 위로받고 싶어서 같이 마셨죠. 그리고 말끝을 흐렸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딸이 취한 틈을 노렸다는 건가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수연이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한 거니? 민호 씨가 책임지겠다고 해요. 아이니까 당연하다고. 저도 나이가 있고 혼자 키울 자신은 없어서. 수연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상황 때문에 결혼하는 거였죠. 가슴이 미어졌어요. 내 딸이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니. 그 사람 다시 만나보고 싶구나. 다음 날 저녁 수연이가 민호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을 때 첫인상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말끔한 외모, 과도하게 반듯한 자세, 그리고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완벽한 미소였죠. 마치 잘 훈련된 영업사원 같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장민호입니다.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이 정중했지만 왜인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그의 눈을 봤는데 웃고 있는 입가와 달리 눈동자는 차가웠어요. 계산적인 눈빛이었죠. 30년 넘게 사업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런 이질감을 느낀 건 처음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호는 막힘없이 자신을 소개했어요. 35살, 무역회사 과장입니다. 연봉 6천만 원, 강남에 전세 10억짜리 아파트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펙은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말하는 내내 시선이 민석의 얼굴과 거실을 스캔하듯 훑었습니다. 우리 집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것 같았어요. 수연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민호의 말투는 유창했지만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본을 읽는 것 같았죠. 특히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는 더욱 그랬어요. 텅 빈 울림이었습니다. 1년 동안 수연이를 쫓아다녔다고 들었는데 민석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순간 민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운명이라고 느꼈습니다. 거절당해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술 취한 날에? 아빠, 수연이가 급히 말을 잘랐습니다. 얼굴이 빨개진 채 민석을 노려봤죠. 민호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습니다. 긴장하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그날은 정말 제가 경솔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연 씨와 가정을 꾸리게 되어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다고? 내 딸을 임신시켜 놓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수연이를 위해서라도 냉정해야 했어요. 그날 밤 민호가 돌아간 후 수연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딸은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기대어 있었죠. 임신 초기라 입덧도 시작됐다고 했어요. 수연아, 정말 괜찮니? 그 사람과 결혼해도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수연이가 배를 쓰다듬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이는 아빠가 필요하잖아요. 민호 씨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 사람 가족은?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니? 아직 못 만났어요. 부산에 계신데요. 조만간 인사드리러 가기로 했어요. 부산. 확인하기 어려운 거리였죠.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더 캐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수연이는 결정한 것 같았으니까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1년 동안 집요하게 쫓아다니다가 결국 술 취한 틈을 노렸다는 것도 마음에 걸렸죠. 무엇보다 그의 모든 행동과 말투가 너무나 계산적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봄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불안한 예감에 잠을 설쳤죠. 내 딸이 무언가 위험한 덫에 걸려든 게 아닐까요? 하지만 그때는 그저 막연한 불안일 뿐이었습니다. 그 불안이 곧 끔찍한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며칠 후 더욱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보험 이야기를 꺼낸 거였어요. 디저트로 과일을 먹던 중이었는데 그는 마치 날씨 얘기하듯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 씨, 우리 서로를 위해 보험 하나씩 들어두면 어떨까요? 수연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석도 마찬가지였죠.
결혼도 하기 전에 보험이라니. 보험이요? 왜 갑자기? 아기도 있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죠.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그래요. 민호의 설명은 유창했습니다. 서로를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까지 보장 내역을 줄줄 읽는 모습이 마치 보험 설계사 같았어요. 특히 보험 금액을 말할 때는 눈빛이 번뜩였죠. 5억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요. 5억이요? 수연이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민석도 속으로 경악했어요. 신혼부부가 들기에는 터무니없이 큰 금액이었죠. 네, 아기 교육비도 생각해야 하고, 물론 저도 똑같이 들 거예요. 서로에 대한 책임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민석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왜 그렇게 거액의 보험을 고집하는 걸까요? 게다가 여러 보험사에 분산해서 가입하자는 것도 이상했어요. 마치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오는 걸 피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민호는 혼인신고를 서두르자고 했습니다. 5월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는데 굳이 4월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자는 거였죠. 왜 그렇게 급하게? 민석이 묻자 민호는 또 그 특유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그 미소가 보기만 해도 불쾌했어요. 세금 혜택도 있고 법적으로 가족이 되면 여러모로 편리해요. 특히 아기가 태어날 때도요. 논리적인 설명이었지만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는 이미 민호의 말에 설득당한 듯 했어요. 배가 불러오면서 불안해하던 차에 법적인 보호를 받고 싶었던 모양이었죠. 가장 이상한 건 민호의 부모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상견례 약속은 매번 그럴듯한 핑계로 무산되었어요. 첫 번째는 부모님이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가셔서, 두 번째는 어머니가 갑자기 입원하셔서, 세 번째는 아버지의 중요한 사업 미팅 때문에. 매번 그럴듯한 핑계였지만 민석은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정말 부모가 있기는 한 걸까요? 민호 씨, 부모님 사진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저녁 우리 집에서 식사하던 중 민석이 물었습니다. 민호의 젓가락질이 잠시 멈췄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민석은 놓치지 않았죠. 아, 제 폰에는 사진이 별로 없네요. 부모님이 사진 찍는 걸 싫어하셔서. 변명이 구차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부모님 사진 한 장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민석의 불안감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임신한 딸에게 말할 수는 없었죠.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예감은 곧 끔찍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 친구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경찰에서 은퇴한 후 사설 탐정 일을 하고 있는 그였죠. 정우야, 부탁이 하나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우리 수연이가 결혼하려는 남자를 조사해 줄 수 있어? 뭔가 이상해. 정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을 느꼈을 거예요. 장민호, 35세, 무역회사 과장이라고 알고 있어. 알았어. 한번 알아볼게. 며칠만 기다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이 마치 1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민석은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설쳤죠. 정우가 찾아온 날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상해. 이 사람 기록이 너무 깨끗해. 깨끗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야.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수상해. 5년 전 기록부터만 있어. 그 이전은 아무것도 없어. 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5년 전. 그때부터 장민호라는 사람이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학교 기록은 있지만 동창이나 친구는 찾을 수 없었어. 직장 기록도 있지만 동료들은 그를 잘 모른다고 해. 마치 유령 같은 존재야. 정우가 서류를 넘기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있어. 이 주소 봐. 정우가 가리킨 건 민호의 주민등록 주소였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였는데
실제로는 재개발로 2년 전에 철거된 곳이었어요. 부모님이 산다던 그곳이 이미 사라진 건물이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내 직감이 맞았어요. 민호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것도 아주 큰 것을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수연이에게 말할 수는 없어. 임신한 딸에게 충격을 줄 수도 있으니까. 며칠 후 민석은 민호와 단둘이 마주칠 기회가 생겼습니다. 수연이가 병원 검진을 받는 동안 병원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커피를 마시며 마주 앉은 민호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어요. 수연이가 없으니 가면을 벗은 듯 했죠. 아버님, 혹시 저를 조사하고 계신 건 아니죠? 돌직구였습니다. 민석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그를 똑바로 봤어요. 민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아시잖아요. 제가 수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의심받는 건 서운해요. 진심. 그 단어를 말할 때 그의 눈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더 파헤치지 말라고. 부모님은 언제 뵐 수 있을까요? 민석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민호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경직되는 게 보였어요. 곧 오실 거예요. 결혼식에는 꼭 참석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요? 사돈이 될 사이인데. 아버님 때가 되면 다 만나실 거예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경고였죠. 하지만 민석은 물러설 수 없었어요. 내 딸이 위험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결혼 준비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민호가 모든 걸 주도했죠.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 당일이 왔습니다. 2024년 5월 18일. 그날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마치 축복이라도 내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민석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호텔 대기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민석은 복잡한 심경을 감추려 애썼어요. 수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에 민석은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임신 7개월 차라 배가 제법 나왔지만 특별 제작한 드레스가 그것마저도 아름답게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어때요?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돌며 물었습니다. 만삭에 가까운 몸으로도 행복해 보이려 애쓰는 딸의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우리 딸이 제일 예쁘지. 손주도 이렇게 예쁜 엄마를 봐서 좋겠구나. 민석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딸을 위해 감춰야 했죠. 아빠, 민호 씨 부모님 오셨대요. 아까 인사드렸는데 정말 좋은 분들이시더라고요. 수연이의 말에 민석은 조금 놀랐습니다. 그토록 만나기를 회피하던 민호의 부모가 결국 왔다는 거였죠. 어쩌면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식장으로 가는 길에 신랑 측 대기실에 들렀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품이 있는 노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우아한 미소를 지은 여성과 점잖아 보이는 백발의 남성. 민호가 그들을 소개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민석은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민호의 어머니라는 분이 민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수연 씨 같은 며느리를 맡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곧 증손주도 보게 되고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왠지 모르게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도 이상하게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때는 긴장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적어도 부모가 나타난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었으니까요. 식장은 200명이 넘는 하객들로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민석 쪽 친척들과 수연이 친구들이었죠. 신랑 측 하객은 30명 정도였는데 민호의 부모 외에는 죄다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연이와 함께 레드카펫을 걸으며 민석은 딸의 무거운 걸음걸이가 신경 쓰였어요. 임신 7개월의 결혼식이라니. 보통은 출산 후로 미루거나 간소하게 하는데 민호는 이상하리만큼 성대한 결혼식을 고집했죠. 단상에서 기다리는 민호의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 수연이의 손을 그에게 넘겨주는 순간 그의 눈빛에서 묘한 긴장감을 포착했어요. 기쁨이나 감동이 아닌 마치 중요한 거래를 성사시킨 사람 같은 안도감이었죠. 결혼식이 시작되고 15분쯤 지났을까요? 수연이의 표정이 갑자기 일그러졌습니다. 처음에는 오래 서 있어서 힘든가 싶었어요. 임신 후기라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마에 송글송글 맺히는 땀방울이 예사롭지 않았죠. 수연이가 배를 움켜잡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게 멀리서도 보였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신음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술렁임이 일었어요. 민석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본능적으로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죠. 수연이가 무릎을 꺾었습니다. 민호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지만 이미 수연이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내 딸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부른 배를 감싼 채로 수연아. 민석은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하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일어섰고 누군가는 119에 신고하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민석의 눈에는 오직 바닥에 쓰러진 딸만 보였습니다. 수연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만삭의 몸이 축 늘어졌어요.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맺혔죠.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맥박을 짚었습니다. 희미하게 뛰고 있었지만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수연아, 아빠야. 정신 차려. 희미하게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수연이가 간신히 눈을 떴어요. 초점 없는 눈동자가 민석을 찾아 헤맸죠.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민석은 귀를 바짝 댔어요. 아빠, 뭔가 이상해요. 아침에 민호 씨가 비타민이라고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수연이의 눈이 스르르 감겼어요. 동시에 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뱃속 아이도 위험하다는 신호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들것에 수연이를 옮기는 동안 민석은 민호를 봤어요. 놀랍게도 그는 너무나 침착했습니다. 땀방울 하나 흘리지 않고 구급대원들에게 수연이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었죠.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 임신 7개월이고 평소 빈혈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임신부 비타민을 복용했고요. 비타민. 수연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민석은 민호의 팔을 잡았어요. 그 비타민 뭘 준 거요? 민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죠.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예요. 철분제랑 엽산이요. 왜 그러십니까? 구급대원이 서두르라고 재촉했습니다. 민석은 할 수 없이 구급차에 올랐어요. 민호도 타려고 했지만 민석은 막았습니다. 당신은 오지 마시오. 하객들 정리나 하고 있어요. 차가운 민석의 목소리에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순순히 물러났죠. 병원까지 가는 내내 의료진이 수연이에게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링거를 꽂고 태아 심박수를 체크했죠. 모니터에서 들리는 아이의 심장 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위험합니다. 응급 제왕절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민석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연이의 손을 꼭 잡으며 기도했어요. 제발 둘 다 살려달라고. 딸과 손주 모두 무사하게 해달라고.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수연이는 수술실로 실려갔습니다. 민석은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시간 같기도 하고 1년 같기도 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의 굳은 표정을 본 순간 민석은 모든 걸 예감했어요. 죄송합니다. 산모가 수술 중 심정지가 왔습니다. 급성 중독 증상으로 보입니다. 아이는 응급 제왕절개로 꺼냈지만 의사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아니, 민석의 귀가 듣기를 거부했는지도 모르죠. 중독. 그 단어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간신히 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7개월이라 미숙아였는데 산모의 중독 물질이 태반을 통해 전달된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도 손주도 모두 잃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결혼식장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해하던 딸이 뱃속 아이와 함께 이렇게 가다니 병원 복도에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부모라는 사람들도 함께였죠. 민호가 다가와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버님, 내가 죽였어. 민석이 그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말렸지만 민석은 놓지 않았죠. 아침에 뭘 먹인 거야? 비타민이 아니었어. 그렇지? 민호가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부모라는 사람들이 민석을 말리며 위로했지만 그들의 손길조차 거짓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민호가 한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화장합시다. 수연 씨도 그걸 원했을 거예요. 딸이 죽은 지 채 1시간도 안 됐는데 화장을 하자고? 그것도 부검도 하기 전에? 절대 안 돼. 부검을 해야 해. 내 딸이 왜 죽었는지 알아야겠어. 민석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완벽한 가면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봤죠. 그 순간 민석은 깨달았습니다. 내 딸을 죽인 건 바로 이 악마 같은 놈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나흘 동안 민석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례식장의 향 냄새가 숨을 막히게 했어요. 국화꽃 향기와 향초 냄새가 뒤섞여 머리가 어지러웠죠. 민석은 영정사진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이의 웨딩 사진을 급하게 영정으로 만들었는데 그 환한 미소가 더욱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불과 며칠 전 찍은 사진이 벌써 영정이 되다니. 조문객들이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친척들, 수연이 친구들, 회사 동료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29살에 그것도 결혼식 날 신부가 죽다니. 뱃속 아이와 함께. 그런데 이상한 것은 민호의 행동이었습니다.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그의 모습은 지나치게 완벽했어요. 슬픔에 잠긴 표정, 떨리는 목소리, 가끔씩 훔치는 눈물까지. 하지만 민석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두 연기라는 것을.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가 조의금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유족이 하는 일인데 민호는 자신이 남편이니 당연하다는 듯이 조의금 봉투를 받아들였죠. 새벽 2시경 민석은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금연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딸을 잃은 충격에 다시 담배를 찾게 되었어요. 쓴 연기가 폐를 채웠지만 가슴의 통증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례식장 뒤편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민석은 본능적으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계획대로 됐습니다. 이제 보험금만 받으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계획대로 보험금?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는 곧 멀어졌고 더 이상 들리지 않았죠. 빈소로 돌아온 민석은 민호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슬픔에 잠긴 남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조문객이 오면 눈물을 흘리고 가면 다시 무표정해지는 그 얼굴이 소름 끼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수연이를 화장하는 게 좋겠습니다. 민석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검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화장이라니. 더구나 우리 집안은 대대로 매장을 해왔는데. 무슨 소리요? 아직 부검 결과도 안 나왔는데. 수연이가 평소에 화장을 원했어요.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연이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나중에 부모님 곁에 묻히고 싶다고 했었죠. 안 됩니다.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절대 안 돼요. 민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죠.
알겠습니다, 아버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너무 쉽게 물러서는 것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무언가 다른 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석은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죠. 박수연님의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보험금이요? 무슨 보험 말입니까? 네, 박수연님께서 한 달 전에 저희 회사 생명보험에 가입하셨는데요. 보험금이 5억 원입니다. 수익자가 배우자 장민호님으로 되어 있네요. 5억. 그 금액에 민석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한 달 전이면 정확히 혼인신고를 한 직후였죠. 그런데 가입 후 이렇게 빨리 사고가 나서 저희도 조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험 사기 가능성도 있어서요. 전화를 끊고 민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5억이라니. 수연이가 그런 거액의 보험을 들었다는 것도, 그것을 아버지에게 숨겼다는 것도 충격이었죠. 이틀 후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석은 민호와 함께 결과를 들으러 갔어요. 가는 내내 민호는 초조해 보였습니다. 평소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이 계속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렸죠. 담당 의사가 부검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사인은 급성 시아나칼륨 중독입니다. 치사량의 청산가리가 검출되었어요. 청산가리. 그 단어에 민석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독살당했다는 확실한 증거였죠. 복용 시간은 사망 2-3시간 전으로 추정됩니다. 아마 아침 식사 때 섭취한 것 같은데 음식이나 약에 섞여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석은 민호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곧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수연이가 왜... 그 연기가 역겨웠습니다. 민석은 그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정우가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며칠간 밤을 새워가며 조사한 결과였어요. 민서가 앉아. 찾아낸 게 있어. 정우가 건넨 서류를 받아든 순간 민석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에는 사진이 한 장 있었는데 민호의 얼굴이었지만 이름은 달랐어요. 김도연이라고 적혀 있었죠. 장민호는 가명이야. 진짜 이름은 김도연, 37세. 5년 전에 개명했더라고. 개명. 그것부터가 수상했습니다. 정우가 다음 장을 넘기라고 손짓했어요. 거기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 2019년 3월. 임소라와 결혼. 같은 해 8월,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 사망보험금 2억 원. 민석은 숨이 막혔습니다. 정우가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며 말을 이었죠. 소라 씨는 평소 건강했대. 마라톤을 즐길 정도로. 그런데 결혼 5개월 만에 갑자기 심장마비라니.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0년 11월 정미영과 결혼. 2021년 4월 교통사고로 사망. 사망보험금 3억 원. 교통사고? 맞아. 수상해. 새벽에 혼자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대. 그런데 목격자도 없고 블랙박스도 고장이었다고 해. 세 번째 페이지를 넘기는 민석의 손은 이미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2022년 6월 한지은과 결혼. 2022년 12월 음독자살. 보험금 4억 원. 자살이라고? 정우가 고개를 저으며 설명했어요. 유서가 있었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상한 건 결혼 전까지는 우울증 기록이 전혀 없었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2024년 5월 박수영과 결혼. 결혼식 당일 청산가리 중독으로 사망. 사망보험금 5억 원. 4명의 여성.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모두 결혼 후 6개월 이내에 사망.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보험금. 2억, 3억, 4억, 5억. 민석은 서류를 내려놓고 머리를 감쌌습니다. 현기증이 났어요. 내 딸이 네 번째 희생자였다니. 이놈은 연쇄살인범이야.
정우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어. 이 여자들의 공통점을 찾았는데 정우가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4명의 여성 사진이 나란히 있었어요. 민석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놀랍도록 비슷했던 거예요. 긴 생머리, 갸름한 얼굴형, 순한 인상. 마치 한 사람을 4번 그린 것 같았죠. 외모뿐만 아니야. 모두 부모님이 한 분만 계시거나 일찍 돌아가신 경우야. 형제자매도 없거나 사이가 멀고. 정우가 잠시 말을 멈추고 민석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민석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뭐야? 말해. 모두 임신 중이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4명 모두?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임소라 씨는 임신 3개월, 정미영 씨는 4개월, 한지은 씨는 5개월, 그리고 수연이는 7개월. 민석은 간신히 말했습니다. 점점 임신 개월 수가 늘어났다는 것도 소름 끼쳤어요. 마치 실험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놈은 철저히 타겟을 정해. 가족이 많지 않아서 보호받기 어려운 여성, 순하고 의심을 잘 안 하는 성격, 그리고 임신으로 약해진 상태. 완벽한 먹잇감이지. 민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낄 수 없었어요. 분노가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으니까. 그런데 경찰은 왜 이걸 몰랐을까? 정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각각 다른 지역이었어. 서울, 부산, 대구. 그리고 이번엔 다시 서울. 게다가 사망 원인도 다 달라. 심장마비, 교통사고, 자살, 중독사. 연결점을 찾기 어려웠겠지. 악마 같은 놈이었습니다. 지역을 옮겨 다니며 사망 원인도 다르게 해서 연쇄살인을 숨긴 거였어요. 전 아내들의 가족은? 임소라 씨는 어머니만 계셨는데 치매로 요양원에. 정미영 씨는 아버지가 계셨지만 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셨고, 한지은 씨는 양부모님이 계신데. 정우가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를 건넸습니다. 만나볼 생각이야?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야 했어요. 혼자서는 이 악마를 잡을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틀 후 민석은 한지은의 양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그녀의 얼굴은 민석의 것만큼이나 초췌했어요. 딸을 잃은 어머니의 얼굴은 다 비슷한가 봅니다. 지은이가 정말 자살한 게 아니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석은 정우가 조사한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김도현, 아니 장민호의 연쇄 범죄에 대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그럴 아이가 아니라는 걸. 그렇게 아기를 기다렸는데. 그녀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한지은의 결혼 사진이었어요. 그 옆에 서 있는 민호의 모습을 보니 또다시 분노가 치밀었죠. 그 사람 정말 좋은 사위인 줄 알았어요. 지은이한테 그렇게 잘해줬거든요. 매일 아침 과일 갈아서 주고 병원도 같이 다니고 수연이한테 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완벽한 남편 연기.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지은이가 죽기 일주일 전에 그 사람이 지은이 명의로 된 통장을 다 정리했대요. 적금도 해지하고 주식도 다 팔고. 지은이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출산 준비 자금이라고 했다나 봐. 역시나였습니다. 죽이기 전에 재산을 정리한 거였죠. 보험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챙기려고 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석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민호의 정체는 확실해졌어요. 연쇄살인범. 보험금을 노리고 여성들을 살해한 악마. 하지만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정황은 명백하지만 법정에서 인정받을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어요. 그날 밤 민석은 결심했습니다. 법이 그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4명의 여성과 4명의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지만 정우가 전해준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민석아, 큰일이야. 그놈이 또 다른 여자를 노리고 있어. 민석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5번째 희생자가 생기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우가 보여준 사진을 본 순간 민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서연 32세. 강남의 한 대학병원 내과 전문의였어요. 단정한 흰 가운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이 수연이와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긴 생머리, 같은 갸름한 얼굴형, 같은 순한 눈매. 민호가 또다시 같은 타입의 여성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부터 만났대?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가 담배를 피우며 대답했죠. 작년 12월부터. 수연이가 죽기 5개월 전이야. 5개월 전. 그러니까 이미 수연이와 결혼을 준비하면서 다음 목표물을 물색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 치밀함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서연 씨도 이미 보험에 가입했더라고. 그것도 3개나. 보험 증서 사본을 확인하니 총 보험금은 7억이었습니다. 5억에서 7억으로 점점 액수가 커지고 있었죠. 그리고 수익자는 당연히 장민호였어요. 결혼 예정일은 2달 후야. 그리고 정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서연 씨도 임신했어. 2개월째. 또다시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임신한 여성을 노리는 이 악마 같은 놈. 민석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이번에는 막아야 했습니다. 5번째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이서연 씨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 민석아, 무슨 생각이야? 섣불리 접근했다가.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어. 경고라도 해야지. 정우는 한숨을 쉬며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병원 연락처와 근무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민석은 서연이 근무하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가 끝나는 시간을 기다려 병원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렸죠. 오후 6시 흰 가운을 벗고 나온 서연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정말 수연이를 보는 것 같았으니까요. 이서연 선생님? 민석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녀가 돌아봤을 때 민석은 그 맑은 눈동자에서 수연이의 그림자를 봤어요. 순수하고 의심을 모르는 눈. 바로 민호가 노리는 그런 눈이었죠. 네, 어떻게 절 아시죠?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장민호 씨에 대해서. 민호의 이름이 나오자 그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연인의 이름을 들은 여자의 표정. 그것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민호 씨를 아세요? 어떤 관계이신지. 저는 그의 전 부인의 아버지입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죠. 우리는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전 부인이라니? 민호 씨는 미혼이라고. 아닙니다. 제 딸과 올해 5월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수연이의 죽음, 청산가리 독살, 5억 보험금, 그리고 민호의 진짜 정체와 이전 아내들의 죽음까지. 서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민호 씨가 그런 사람일 리 없어요. 이서연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민석은 정우가 준비해준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전 아내들의 사망 증명서, 보험금 수령 내역, 가짜 부모 연기자들의 증언 영상까지.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게 조작된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믿죠? 민호 씨는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데려다주고, 야근할 때는 도시락도 싸다주고. 똑같았습니다. 수연이가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완벽한 연인을 연기하는 민호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던 거죠. 선생님도 보험 들으셨죠? 7억짜리. 서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민호가 권했겠죠? 서로를 위한 거라면서.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선생님, 임신하셨죠? 서연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보호 본능이었을 거예요. 제 딸도 임신 7개월이었어요. 뱃속 아이와 함께 죽었죠. 제발 늦기 전에 그만하세요. 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모르는 분이 와서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민호 씨가 불쌍해요. 아내를 잃고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장인어른이라는 분이 이런 의심을. 서연이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민석은 무력하게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을 설득하기는 불가능했죠. 그날 밤 새벽 2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불길한 예감에 전화를 받았죠. 장인어른은 오늘 서연이를 만나셨더군요. 민호였습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전해졌어요. 그래, 만났다. 내 정체를 알려줬지. 쓸데없는 일을 하셨네요. 서연이는 절 믿어요. 아버님보다 훨씬 더.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석은 이를 악물었어요. 이놈의 범죄를 반드시 밝혀낼 거다. 범죄? 무슨 범죄요? 전 그저 불행한 사고로 아내를 잃은 남자일 뿐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결론 났고요. 청산가리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조심하세요, 아버님. 수연이처럼 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 하지만 녹음할 겨를도 없이 전화는 끊어졌어요.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 검은 세단이 하루 종일 서 있었고 회사로 가는 길에도 누군가 따라오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민석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협박이 민호의 불안감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했죠. 민석은 다른 피해자들의 가족과 연대를 형성했습니다. 한지은의 양어머니, 정미영의 아버지, 임소라의 사촌 오빠와 함께 민호를 24시간 감시하며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교대로 감시 일정을 짰습니다. 정미영 씨 아버지가 은퇴한 택시기사였던 게 큰 도움이 되었죠. 그의 차로 미행하기에 완벽했으니까요. 첫 감시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민호가 매주 목요일 오후에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방문한다는 거였어요. 2-3시간 머물다 나오는데 그때마다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 오피스텔 403호 명의를 확인해 봤더니 김도연이야. 정우의 말에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김도연, 민호의 진짜 이름이었죠. 그곳에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감시를 시작한 지 한 달째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민호가 그 오피스텔에서 나오는데 함께 있던 사람이 놀랍게도 보험 설계사였어요. 확대해 본 사진에는 서류에 이서연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죠. 또 보험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엔 10억.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후 서연에게서 전화가 온 거였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USB를 본 것이 분명했죠. 이서연 선생님, 지금 어디 계세요? 병원 당직실이에요. 민호 씨가. 그 사람이 정말. 말을 끝맺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석은 옷을 입으며 재빨리 말했어요. 절대 집에 가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당직실에서 만난 서연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부은 눈, 창백한 얼굴, 그리고 미세하게 떨리는 손. 어제 집에 갔는데 민호 씨가 또 약을 주더라고요. 임신부 영양제라면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벌써 시작된 거였어요. 그 약 가지고 계세요?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약통을 꺼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비타민 같았어요. 하지만 민석은 알고 있었죠. 그 안에 죽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정우가 도착했을 때 몇 명의 사람들이 함께 왔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는 경찰 특수팀도 있었어요. 사실 너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 경찰도 계속 수사 중이었어. 다만 증거가 부족했을 뿐이지. 민호의 연쇄살인 패턴이 이미 경찰 내부에서도 주목받고 있었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어 움직이지 못했던 거였죠. 담당 형사가 서연에게 부탁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하셔야 해요. 민호가 눈치채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녹음을. 할게요.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2024년 8월 15일 광복절,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서연이 민호와 함께 병원 정기 검진을 받기로 한 날이었어요. 피해자 가족들과 경찰이 병원 주변에 배치되어 있었죠. 오전 10시 민호와 서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석은 병원 카페에서 신문을 읽는 척하며 그들을 지켜봤어요. 검진이 끝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서연을 데리고 병원을 나가려 한 거였죠. 그때 민호가 주차장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어요. 오늘 끝낸다. 병원에서 사고로 위장하면 돼. 임신부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건 흔한 일이니까. 더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다. 모든 팀 진입. 경찰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민석도 뛰었어요. 주차장, 민호가 있는 곳으로. 거기서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민호가 서연의 목을 조르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경찰의 외침에 민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민석과 마주쳤어요.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본 것은 놀라움도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어요.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순수한 분노. 체포되는 순간에도 민호는 웃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증거는 없어. 다 추측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자신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그의 오피스텔을 수색한 결과가 충격적이었으니까요. 그곳에서 발견된 것들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여러 종류의 독약, 위조 서류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타겟 리스트였습니다. 수첩에는 여성들의 사진과 정보가 빼곡했어요. 이미 죽은 4명에는 빨간 X 표시가, 서연에게는 파란 동그라미가, 그리고 아직 이름을 모르는 여성 10명의 사진이 더 있었죠. 다음 타겟들이었습니다. 재판은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민석은 매일 법정에 앉아 그 악마의 얼굴을 지켜봤어요. 증언대에 선 서연의 용기, 전 아내들의 가족이 흘리는 눈물, 그리고 마침내 내려진 판결. 피고인 김도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가 울려 퍼지는 순간 민석은 수연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해하던 그 마지막 미소를. 눈물이 흘렀어요. 복수가 끝났다는 안도감과 여전히 딸을 되돌릴 수 없다는 슬픔이 뒤섞여서 재판이 끝난 후 민석은 수연이와 손주가 잠든 곳을 찾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는 오후였어요.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속삭였죠. 수연아, 아빠가 약속 지켰어. 그놈은 이제 평생 감옥에서 나올 수 없어.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수연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피해자 가족들과 살아남은 서연까지 우리는 함께 해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공허함은 여전했어요.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내 딸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이제는 조금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자는 없을 테니까요. 묘지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석양에 물든 수연이의 묘비가 평화로워 보였어요. 이제야 편히 잠들 수 있겠지. 내 사랑하는 딸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깨달은 것은 우리 주변에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호처럼 지나치게 친절하고 완벽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말이에요. 진짜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가족의 직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민석 아버지가 처음부터 느낀 불편함과 의심이 결국 맞았던 것처럼요. 부모의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민석이 정우와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 힘을 합쳤기 때문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 생기면 경찰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너무 성급한 결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